이 상가형 건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투자 목적을 반드시 정하시고 물건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형 건물을 투자할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투자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투자하는 상가형 건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자 투자하는 상가형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투자 목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정하고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상가형 건물이든 임대 수익도 괜찮게 잘 보다가 나중에 처분했을 때 시세 차익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가형 건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셔도 그런 물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목적을 정하셔서 나는 임대 수익 바라볼 것인가, 시세 차익 바라볼 것인가를 정하시고 물건을 찾으셔야지 물건에 좋은 물건 찾으실 수가 있다더라. 잠깐만 이제 그 첫 번째 말씀드려볼게.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상가형 건물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부동산 얘기하는 걸까요? 상가형 부동산인데 시세 차익을 보고자 투자하는 상가형 건물. 바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강남에 있는 빌딩들을 얘기합니다. 강남에 있는 빌딩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연에 나오는 임대 수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나와봤자 2%, 3%예요. 그러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수익률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건물들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임대 수익률은 안 좋은데 그런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조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처분하면은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자 투자하는 그런 부동산들은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 같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봐보면 자, 이 사례 한번 봐보겠습니다. 소재지는 서울대표시 강남구 첨단동에 나왔었던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인데요. 물건 존별을 보니까 근린시설이 경매로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린시설이라고 하면은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온 걸 근린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토지 면적을 보니까 약 50평, 건물 면적을 보니까 162평짜리가 경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첨단동에 소재하고 있는 162평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런 물건이 2021년 11월 달에 최초의 감정평가 금액 얼마에 나왔냐면은 52억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나왔는데 낙찰된 금액을 보니까 얼마에 낙찰됐습니까? 거의 감정평가 금액의 2배 정도 수준인 100억이 넘게 낙찰됐죠. 사실 이 부동산은 낙찰된 금액이 놀라운 게 아니라 입찰자 숫자가 놀라워요. 그렇죠? 이 50억이 넘는 건물에 입찰자가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자그마치 120명이 들어왔죠. 그날 법원에서 들어왔던 물건 중에 가장 많은 입찰자가 들어왔던 물건이 이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해당 물건은 감정평가가 너무 저평가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입찰자가 들어온 물건이었어요. 실제로 저 건물은 100억이 넘는 건물이었는데 감정가 너무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많은 입찰자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임대 수익률 낮다라고 하더라도 수요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집가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자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충주라고 하는 도시에 내려가 보면은 교통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 교통대학교 앞에 가보면 원룸촌이 있어요. 원룸 건물들. 원룸 건물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1년에 들어오는 임대 수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지금도 10% 가까이 나오는 건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할 때는 교통대학교 앞에 있는 건물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단점 바로 뭐냐면은 지금 10억 달라고 하는데 10년 전에도 얼마였었냐면은 10억.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가형 건물을 투자하실 때는 목적을 확실히 정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나는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할 것인가, 임대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할 것인가. 오히려 시세 차익을 바라보고자 상가형 건물을 투자하실 때는 도심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바라보실 때는 오히려 도심에서 외곽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임대 수익률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목적을 확실히 정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매로 투자하시면은 임대 수익도 괜찮게 보다가 나중에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이유가 처음엔 좀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해보니까 이 상가형 건물 같은 것들은 공매로 낙찰받는 게 확실히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데 어떤 게 메리트가 있냐면은 가장 큰 메리트는 권리금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더라.
즉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가 물건 같은 거 하나 살려서 그 물건을 갖다가 잘 살려서 팔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얻는 사익도 크게 볼 수가 있는 게 상가용 건물이기 때문에 공매로 상가용 건물 투자하시는 거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가용 건물에 투자하실 때는 시소 가치가 있는 물건을 투자하시는 게 좋다. 이런 시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가치가 떨어지지도 않고요. 나중에 환가를 하게 됐을 때는 그 황금성도 좋겠죠. 그럼 어떠한 그 수익형 부동산이 시소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가, 그 간단한 사례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를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군곡동이라는 동네에 나와 있었던 물건입니다. 수원의 권성구 군곡동이라고 하면 혹시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는 분 계십니까? 지리를 좀 잘 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권성구 군곡동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데 이 수원에 가면은 호매실이라고 하는 택지개발지구가 있어요. 호매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그 호매실 택지지구가 있는 그 지역이 권성구 군곡동입니다. 그때 이제 마찬가지로 물건 종별을 보니까 근린시설, 상가 건물이 통째로 나왔었던 물건인데요. 그 토지 면적은 몇 평이냐면은 99평. 건물 면적은 87평 정도 됐던 물건이 최초의 관전평가 금액 4억 5천 100만 원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결국엔 취하로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취하라고 하는 거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경매 절차를 갖다 취소한 거를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변제해서.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떠한 부동산이 그 경매로 나왔었던 건지 그 사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은 해당 그 지역 바로 인근에 보시니까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저 지역이 바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호매실이라고 하는 택지개발 지구고요. 그 해당 상가 건물이 나온 거는 그 호매실 택지 지구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었던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때는 저 해당 건물 위치로 봤을 때는 위치가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사실적으로는 상가 건물로 위치로는 별로 안 좋죠. 여기는 유동인구의 발길이 끊기는 데 나와 있는 물건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가 건물이라고 하면 중심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장사도 잘 되고 임대도 잘 나갈 텐데 해당 물건은 그 호매시 택지지구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나오다 보니 위치상으로는 그게 좋아 보이지 않는 물건이었는데 해당 부동산은 굉장한 시소 가치가 있었던 부동산이다. 그 시소 가치는 어떤 시소 가치를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냐면은 해당 상가 건물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수익형 부동산 상가 건물 같은 거 사실 때도 토지를 알고 사셔야지 여러분이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토지 이용 계획원이라는 거 반드시 떼보고 사셔야 되는데 해당 상가 건물의 토지 이용 계획원을 떼보니까 어떤 시소 가치를 갖고 있는가? 저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대로 해당 지역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들어가는 지역 위에 상가 건물이 경매로 나왔었다는 게 시소 가치가 있었던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위에다가 상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을 수가 없죠. 왜 개발 제한 구역입니까? 개발이 안 되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발 제한 구역 위에 상가 건물이 올라가 있는 아주 특이한 물건이 경매로 나왔었던 사건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물건은 지금 현재 상가 건물 지어져 있는 거 아주 오래전에 지어져 있었던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인정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상가 건물 주변으로는 새롭게 상가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못 들어온다. 해당 지역 가보면 상가 건물 저거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독점 상권처럼 이용할 수가 있는 시소 가치를 갖고 있었던 부동산인데, 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은 해당 상가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 부지 위쪽 아래쪽으로 봐보니까 초록 색깔로 이상 선들이 있죠. 저희 바로 뭐냐면은 서선 쪽에 가보시면 칠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올라가는 등산로예요. 그래서 그 위쪽하고 아래쪽에 등산로 입구가 나 있는 그 길목에 나와 있는 상가 건물이었다. 그러니까 저 도로에는 많은 사람들, 그 등산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그런 길목에 나와 있었던 상가 건물이었는데 상가 건물이 저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저 상가 건물은 위치가 좋은 물건입니까? 안 좋은 물건입니까? 좋은 물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는 다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가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꼼꼼히 보셔야 돼요. 딱 보는 것만으로 그 물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판단이 안 된다. 해당 물건은 굉장히 시소 가치를 갖고 있었던 물건이었는데 굉장히 알짜 부동산이었어요. 어떤 게 알짜 부동산이었냐면은 그때 당시 나와 있는 상가 건물이 이렇게 생긴 상가 건물이었었다는 거죠. 1층짜리 단층으로 되어 있었던 상가 건물이었었는데 총 6개의 점포가 들어가 있었던 굉장히 알짜 건물이었다.
보니까 편의점도 하나 들어와 있고 국밥집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동집, 뭐 꼼장어집도 들어와 있었던 그런 물건인데 재밌는 건 바로 뭐냐면은 저 땅이 바로 뭐라고요? 개발제한구역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물건은 다시 지을 수가 없는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 월세가 조사되는 거 보니까 월세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동산이었다. 편의점에서 월세가 얼마냐면은 70만 원. 그 바로 옆에 있는 국밥집은 자그마치 월세가 얼마냐면은 110만 원이나 나오네요. 월세가 비싸다고 하는 건 그만큼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종합 설비 사무실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앞에 아파트 단지가 많다 보니까 설비 사무실도 장사 잘 됐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우동집도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우동집 월세는 얼마냐면은 80만 원. 그 다음에 꼼장어집하고 고깃집 같은 경우는 월세 80만 원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 조그만 건물에서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 합계가 자그마치 460만 원이나 들어오는 물건이 최초의 간접평가 금액이 얼마에 나왔다고요? 4억 5천만 원 정도 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너무나 좋은 부동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건물을 갖다 낙찰 받았으면은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면 다 임대를 줄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는 누가 해야 되겠어요? 장사가 잘 되면 그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을 운영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월세 7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상가형 건물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 이런 시소가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잘 투자하시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봐보면 자, 공매로 나왔던 사건인데요. 소재지를 한번 봐보면 서울특별시 용동포구 물레동 상가에 위치하고 있었던 물건 용도는 상가용 건물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해당 물건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은 얼마 나왔었냐면은 29억 6천만 원 정도에 나왔었다가 낙찰은 얼마에 됐냐면은 8회 유찰이 돼서 19억 7,100만 원에 낙찰이 됐던 사례입니다. 그 물건 세부 용도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공용 시설이라고 되어 있네요. 공공용 시설. 그건 제가 좀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그 집행하는 기관을 한번 봐봤더니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공매 사건이다 보니 신탁 공매가 나왔던 사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지 대지 지분은 20평. 건물 시평수는 83평 정도 됐던 물건인데요. 해당 물건은 그 영등포에 가면 너무나 유명한 건물 타임스퀘어가 있잖아요. 그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의 40층 꼭대기층이 공매로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그 해당 물건은 어떠한 시소 가치를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었냐면은 일단은 타임스퀘어 바로 옆에 있던 건물이기 때문에 위치도 좋은데 꼭대기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전망이 엄청 좋은 물건이 공매로 나왔었다는 거죠. 사진으로만 보셔도 그 조망이 굉장히 잘 트여 있는 물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조망. 굉장히 이제 조망권에 대한 시소 가치를 갖고 있는 부동산이다. 여러분이 이번에 낙찰 받아서 활용하는 방법만 잘 연구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좀 부가가치를 좀 많이 창출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 물건 또 재밌었던 게 바로 뭐냐면요. 그때 당시에 해당 건물의 구조도를 한번 보니까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뭐로 활용했던 부동산입니까? 보니까 체력 단련실이 있고 취사장이 있고 내무반이 들어가 있네? 내무반이라고 하면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예전에 군부대에서 이용을 하던 그런 시설이에요. 국가 그 군부대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하던 걸 갖다가 이제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공개적으로 매각을 했었던 그런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제 그 옥상층에 이제 방공포 대대가 있었던 부동산이 공개적으로 매각이 나왔었던 그런 부동산인데요. 이 40층에 나와 있는 부동산이고 전망 좋고 활용 가치가 많아 보이는데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어요. 40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근데 그 40층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가 저거 하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쓰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용도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 했을 때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오기 쉽지가 않다 보니까 유일한 좀 단점이었었고 또 하나가 이게 이제 공공용 시설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 같은 걸 하실 때는 제약사항이 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싶으면은 그 각 지자체의 건축가를 방문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공공용 시설 낙찰 받아갖고 다른 용도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갖다 알아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근린생활시설 같은 걸 허가받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저런 공공용 시설은 지금 현재는 건축매대장 한번 떼보시면은 단독주택 용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저 뷰를 갖다 감상하고 사시려고 단독주택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살고 계시는 그런 부동산으로 바뀌어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전망이 너무 아깝죠? 조망권은 정말 좋았던 부동산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에 투자하실 때는 방식을 정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상가 투자를 하실 때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으로 투자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식은 지적 개발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더라. 지적 개발하고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땅을 사서 그 위에다 상가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방법을 지적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상가 건물 투자할 때 가장 막대한 이익을 낼 수가 있는 건 이 첫 번째 지적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하나 성공해서 분양만 완판되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게 분양이 완판되면 그 돈을 버는 거지만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때는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방법이 지적 개발하는 방식이죠. 이 지적 개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데 디벨로퍼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업을 9개를 성공했어요. 9개를 성공했는데 하나 실패하잖아요. 그럼 원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리스크가 큰 게 지적 개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양상가를 취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났죠. 그렇죠? 근데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나는 대박이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못 봤죠. 사실 상가 분양받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사람 많이 봤지만 나는 상가 분양받았다가 진짜 대박 났다? 이런 사람은 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는 성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뭘까요? 왜 상가는 분양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쉽지가 않을까? 그 상가 분양가 자체가, 처음 분양가 자체가 워낙 고분양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 그 분양 가격에는 거품이 많이 껴있기 때문에 그 거품에 대한 거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 상가 분양가가 얼마나 고분양가고 거품이 심한지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사례를 하나 설명드려 보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신도시 중에 너무나 유명한 신도시 중에 하나가 판교 신도시가 있잖아요. 판교 신도시. 예전에 그 판교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그때는 수익을 많이 냈었죠. 예전에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를 갖다가 로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분양받으면 돈 번다. 근데 예전에 그 판교 신도시의 초창기에 상가를 투자했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까요? 못 버셨을까요? 많이 못 벌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그 분양가 자체를 너무 비싸게 분양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분양 가격을 얼마에 분양했었냐면은 10평짜리 상가를 평당 8천만 원에 분양했습니다. 분양평수 10평짜리를. 근데 그게 다 분양이 됐어요, 신기하게. 그럼 분양평수 10평짜리를 평당 8천에 분양했다라고 하면은 분양가가 8억에 분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상가는 보통 전용률이 60%밖에 안 됩니다. 전용률이 60%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10평짜리 상가면은 실평수는 6평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도시가 판교인 건 알겠어요. 판교인 건 알겠지만 실평수 6평밖에 안 되는 상가에서 한 달에 월세 받아봤자 많이 받아야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실평수 6평밖에 안 되는데 월세 400만 원 내라. 누가 들어와서 장사할까요?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받을 수 있는 월세는 거의 150만 원. 그럼 8억에 분양받았는데 월세 15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 수익률 자체가 안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신도시가 개발되잖아요. 신도시가 개발되게 되면은 아파트 입주가 들어오고 나서 그 상권이 완성되는 단계까지 가는 데가 시간이 몇 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보통 아파트 입주가 들어오고 상가들이 공실 없이 안정적인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점이 다 들어오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걸릴까요? 그게 10년 걸립니다. 거의 10년. 여러분들이 유명한 신도시 한번 가보시면 처음에는 아파트는 다 들어와 있지만 상가들은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분양했던 위례 신도시 지금 가보셔도 공실 많습니다. 하남의 미사지구 거기 분양받았던 분들은 좀 고생 많이 하셨죠. 지금 현재도 그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 그런 부동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도시 내에다가 상가를 하나 분양받으실 때는 공실이 장기화될 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 대출을 무리하게 껴서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가 안 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내가 뭐를 내기 시작해야 됩니까? 이자도 내가 내야 되고
세금도 내가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가 내야 되고 나중에 버틸 수가 있을까요? 못 버틸까요? 그러면 오히려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꿈꾸다가 고생만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을 때는 분양가가 비쌀 수가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를 하고 분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분양받으실 때는 반드시 그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분양받으셔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셔야 되는 방법은 뭐니 해도 기존 상가, 그런 상가를 갖다가 매매나 경매나 공매로 살 수가 있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큰 거는 공매로 받아보시는 게 가장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